한시 자유로운 여행 27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서성에 있는 여산을 찾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 여산 여행을 도와주실 분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소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 잘 아는 당나라의 대시인 이백 선생과 송나라의 대시인 소동파 소식 선생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산 하나를 가면은 어디 한 곳을 가면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워낙 유명한 시가 두 분이 있어요. 이 여산을 노래한 시가 4천여 편이 넘는다는데 이 두 개를 어느 한 분만 소개할 수가 없어서 두 분을 동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음으로 이제 그대로 했는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루산이 되는 거죠. 중국 강서성 그리고 구광시와 남창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1474m에 1년 중 200일 이상 운무에 쌓여 있습니다. 큰 황산과 비슷하죠. 그래서 신비한 경관으로 유명하며 고대로부터 여산은 정신적 안식처를 찾는 승려, 시인, 학자 이런 분들이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대에는 그 유명한 사마천이 이 산에 들어와서 사기를 편찬했고 또 후한대에는 그 파르티아 왕자 출신으로 나중에 승려가 된 안세고라고 하는 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불경이 원래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특히 남조 지방의 남조의 유명한 명사들은 모두 한 번쯤은 찾는 그 명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최고의 명필이라고 하는 왕이지도 여기에 별장을 두었었고 동진을 대표하는 동진 마렵에 입산한 고승 해원은 오랜 수행 끝에 정토종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386년에 그에 의해서 세워진 독림사가 바로 정토종의 본산이 되었지요. 그리고 5세기 초엽에 동진을 대표하는 시인인 도연명이 입산해서 이 여러 편의 시를 남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연명을 기리기 위해서 이 근처에 정절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동진을 이은 유송시대에는 도가의 육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백운봉에 도교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세기 이후에는 당송의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들이 백거이, 이백, 구양수, 주도니, 왕한석, 소식, 미불 등이며 북송말의 문인인 황정견 또는 유구 이런 사람들도 와서 시를 남기고 갔습니다. 한편 940년 오로봉에 그 인근에 세워진 백록동서원이 있었는데 11세기 말에 회철되었다가 주희, 우리가 말하는 그 주자 이분에 의해서 남송서원의 효시로 재건되었습니다. 이후에 여산은 불교 다음으로 성리학의 성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중세와 근세를 거치며 이슬람, 기독교 등 사원도 세워졌고 해서 여산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당나라의 대신 이백 선생의 망여산 폭포, 여산 폭포를 바라보며 라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칠언절구로 되어 있죠. 먼저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조 향로 생자연이요 요간 폭포 괴전천이라 비류직하 삼천척하니 의시은하 낙구천이라. 예. 이 칠언절구는 1, 2, 4 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연, 천, 천. 중국어로 하면 옌, 촨, 티엔 이게 하평성의 선운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한번 시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조 향로 생자연. 일조는 해가 비치다 그런 뜻이죠. 해가 비치니 어디에? 향로. 향로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쓰는 향로를 향로라고 하는데 그 높은 산의 봉우리가 뾰족하면서도 동그랗게 된 것이 꼭 향로와 같다. 그래서 향로봉이 많습니다.
여산에만 향로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향로봉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산의 향로봉을 햇빛이 쫙 해가 떠서 비치니 생자연이라. 생은 생겨나다, 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자연, 자줏빛, 연자가 많이 나오죠. 이 시에. 이 불타는 연기가 아니라 연무, 안개를 말합니다. 자줏빛 안개가 피어나고 요간 폭포 괴전천이라. 요자는 멀 요자예요. 간자는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니,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고. 거기서 보라보니 그 폭포가 괴전천,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괴는 걸다입니다. 뭘 갖다 벽에 거는 건데, 전천, 그 폭포 밑에 흐르는 시냇물을 쭉 번쩍 들어서 절벽에 걸어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셋째 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류직하 삼천척하니. 비류는 흐르는 건데, 비는 위에서 막 날라서 흐르는 것 같다는 거죠. 날라서 흐르는 것이 직하, 곧바로 내리 쏟는 것이 삼천척이나 된다. 삼천척 하면 보통 1척이 33cm 정도라고 본다면 한 990m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엄청 높은 데서 내리 쏟으니 그 폭포가 의시은하 낙구천이라. 의시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maybe, 아마도. 은하가, 저 하늘의 은하수가 낙구천, 구천이라는 것은 구중천이라는 불교에서 구중천 얘기를 하는데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구나. 이 은하수가 떨어져서 여기에 탁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백이 과장법을 좀 잘 쓰긴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시는 이백이 50세쯤에 여산에 은거할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여산 폭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의 향로는 여산의 향로봉을 가리킵니다. 이 봉우리는 여산 서북쪽에 있으며 형상이 뾰족하고 또 동굴어서 향로와 같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 아래 폭포가 내리 쏟기 때문에 물보라가 위로 올라가니까 햇살이 비치자 마치 그 향로 위에서, 높이 솟은 향로 위에서 몽실몽실 안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생자, 날생자인데 이게 생은 피어난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구는 제목에 상응해서 멀리서 보이는 폭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괴전천이라는 표현이 참 참신합니다. 이를 어떤 분은 폭포가 시내 위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확 떨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앞 시내를 걸어놓은 것 같다, 절벽 위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시인의 원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 구는 나는 듯 흘러내리며 곧바로 쏟아지는 폭포의 길이가 3000척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인 줄 알았는데 여산 폭포의 실제 길이가 1436m라고 합니다. 해발이 1474m인 여산의 높이와 거의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거대한 폭포가 하나로 쫙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중간중간 구간 이은 총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구에 아마도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과연 200다운 표현입니다. 엄청난 과장이지만 실감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여산을 노래한 시가 4000여 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00의 이 시가 가장 유명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여산을 찾은 송나라 소동파 소식입니다. 소식이 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서림벽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제는 어디에 표제를 붙여서 뭐에 대해서 시를 쓴다, 이런 거예요. 서림벽에 붙여, 이런 얘기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횡간성령 측성봉이요 원근고저 각부동이라.
불식 여산 진면목은 지연 신재 차산 중이라. 예, 많이 들어보셨죠? 횡간성령. 횡간은 옆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로 보면 성령, 고개를 이루고 고개처럼 보이고, 측성봉, 곁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면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원근고저 각부동이라.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은 데서 보는 데마다 각 부동,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산의 모습이. 그래서 그 마지막 귀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불식 여산 진면목. 불식, 예,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겠다. 여산의 진면목, 참다운 면목을, 진면목이라는 게 참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지연, 연자는 인연할 연자가 됩니다. 뭐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 몸이 산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칠언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봉, 동, 중, 요것이 이제 운인데, 두 번째 동과 중은 그 상평성의 동력 동자운으로 딱 맞고, 앞에 봉자도, 봉우리 봉자도 겨울 동자 운인데 통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운의 글자를 썼다고 보고 칠언절구인데, 이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주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요. 송나라 신종 원풍 7년에 황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여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될 때 이 구강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구강이 바로 여산 근처에 있는 강인데, 이때 망료들과 함께 여산을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산수에 감발되어서 10여 편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는 여산 유람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림사가 있습니다. 여산에 독림사도 있고 저쪽에 또 서림사도 있는데, 서림사를 둘러본 다음에 여산을 구경하면서 느낀 감회를 그런 총괄적으로 응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단지 경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경치를 빌어서 철학적 이치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경설리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면 첫째 구는 횡간성령 측성봉 원근고저 각부동. 그리고 여산이 보이는 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달리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산은 골짜기가 종횡으로 이게 쭉 남북으로 뻗어 있고 봉우리의 기복이 심한 산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아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형태가 바뀌어 자태가 서로 다른 여산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대상이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두 구, 불식 여산 진면목, 지연 신재 차산중.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것은 이 몸이 그 산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도 바로 경치에 나아가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을 유람하면서 체득한 감회를 읊은 것인데,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빠져 있으면 그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도나 진리는 쉽게 전모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상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편견 없이 관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단순히 기이하고 뛰어난 경관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철학적 안목으로 체득해낸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머금고 있는 뜻이 매우 깊지만 사용된 언어는 아주 평이합니다. 심입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얕게 나온다. 다시 말해서 깊은 이해에 도달한 다음에 그것을 표현할 때는 아주 쉽게 표현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소동파의 언어의 특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식의 시에는 문구를 지나치게 수식하거나 다듬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질박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컨대 시인은 이 짧은 시 속에서
여산의 형상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동시에 깊은 철학적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대에 천고의 명시로 평가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애송되고 있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